엄마가 교회에서 무료 급식 먹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민재가 소리쳤다. 분노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털목도리가 공중에 멈춰섰다. 엄마는 그냥 그냥 뭐요? 엄마는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봤을지 생각은 해봤어요.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엄마가 노숙자들 사이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도시락 먹는 걸 내 친구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다. 엄마 배가 고팠어. 연금도 없고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 그냥 한 끼 먹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 것도 생각 못해요? 가난한 건 괜찮아도 제 체면까지 망치지 말아주세요. 내 체면이 엄마가 연금 없이 산다는 이유로 무료 도시락을 받는다는 이유로 못 견디는 거니? 맞아요. 엄마는 날 망신시켰어요. 내가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다들 수군데요. 부장님 어머니도 길거리에서 밥 얻어먹어요. 엄마, 나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이 시큰해졌다. 엄마는 구걸한 게 아니야. 다른 노인들처럼 줄 서서 받은 도시락이었어. 내 돈도 아니고 누군가의 동정도 아니었어. 엄마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야. 그럴 거면 제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뺨을 세게 때리는 듯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다. 엄마가 날 낳고 키운 게 결국 내가 엄마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내 심장을 찢어놓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몸은 가을의 마지막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럴 거면 제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 아래로 드러나는 뼈. 기저귀를 갈고 숟가락을 쥐어주고 빗속을 등에 업고 걸어다녔던 손이었다. 그 손이 이제 바로 그 아이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정말로 내가 연금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내가 힘든 사람들 속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성공한 삶의 오점이 된 걸까? 나는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왔다. 허드렛 일이든 폐지 줍기든 식당 설거지든 시장 청소든 가리지 않았다. 아이만 잘 자라고 나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노년의 자식에게 봉양받기를 바란 적도 없다. 다만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깔보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무료 도시락 하나로 그 애는 고개조차 들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었지만 느리고 약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입술이 떨리고 말은 나오지 않았으며 마음속에선 오직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다. 엄마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야. 나는 얼어붙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문 밖, 민재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갖고 온 이 집이 이제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 타일의 작은 금을 바라보았다. 그 균열은 마치 내 마음속 금과도 같았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나는 몸을 움찔하며 두 손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를 안고 키우며 궁핍 속에서 살아냈던 나날들,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낮엔 돈을 벌기 위해 허리를 굽혔던 시간들. 밥상엔 국물에 마른 흰밥만 올랐고 아이 배만 부르면 됐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저녁들. 그래, 그 아이는 한때 내 전부였고 나는 분명 한때 그 아이의 전부였다. 나는 낡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벽, 이 마룻바닥, 모든 곳에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바친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민재가 겨우 2살이던 그 시절, 남편은 공사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날 이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 장례식엔 친척도 음악도 없었다. 오직 나와 아버지의 사진을 꼭 껴안고 훌쩍이는 아이만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붉은 흙길을 따라 장례차를 쫓아 달렸다. 사람들은
과부가 무슨 수로 살아. 애 맡기고 재혼이나 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만 숙인 채 아이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내 손으로 이 아이를 키울 거야. 굶어도 얼어 죽어도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 손은 절대 놓지 않겠다. 일도 학력도 없던 나는 식당에 찾아가 설거지부터 시켜달라고 애원했다. 아침엔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점심엔 그릇을 닦고 저녁엔 폐지를 주워 모으고 밤엔 바느질을 했다. 비 오는 날엔 지붕이 새어 아이 자는 자리를 비닐로 덮고 나는 침대 밑 바닥에서 웅크려 자곤 했다. 민재가 한밤중에 고열로 떨던 어느 날 밤 집엔 겨우 해열제 세 알뿐이었고 나는 아이를 업고 비를 맞으며 보건소까지 2시간을 걸었다. 살이 베이는 듯한 추위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 아이가 숨을 멈출까봐 더는 엄마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울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뜨거운 밥을 먹는 꿈을 꿨다. 하지만 깨어나 보니 눈앞에 놓인 것은 데운 쌀뜨물에 데친 채소뿐이었다. 나는 밥을 아이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물만 마셨다. 속은 비었지만 아이가 배부른 걸 보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졌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푼돈을 모아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줬다. 아이의 첫 신발이었다. 하얀 교복을 빨기 위해 손톱이 깨질 정도로 문질렀고 나는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쏟았다. 아이는 빠르게 컸고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때마다 나는 몰래 기뻐했다. 남모르게 보물처럼 감춘 눈물은 가난한 엄마가 아들의 높은 성적에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이웃에게 한복을 빌려 입고 시장에서 노란 국화를 사서 신문지에 싸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지 마. 친구들이 보면 좀 그래. 나는 웃었다. 괜찮다고. 멀리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자랑스러웠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똑똑하고 잘 자랐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이는 졸업 후 취직하고 결혼했다. 결혼식 당일 나는 뒤늦게 연락을 받았고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서 두 집안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나를 쌀쌀맞게 바라보며 물었다. 저쪽 집 어르신은 누구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만 지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익숙했기에 그 이후로 아이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형식적이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나 회의 중이니까 짧게 말해요. 나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불평도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나는 노인 지원금 몇 푼으로 근근히 살았다. 약값도 부족했지만 교회 청소, 공원 정리, 폐지 수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식은 밥도 먹고 다시 우린 티백도 썼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 나는 그 눈빛이 두려웠다. 실망한 한숨이 두려웠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오늘 무료 도시락 하나 때문에 나는 아이의 수치가 되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댔고 아이는 집에 와서 나를 원수처럼 꾸짖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단지 깊은 슬픔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한때 그 아이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심장,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 견뎌온 심장.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에게 더는 필요 없는 심장일지도 몰랐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공허한 방 안에서 무정하게 울려 퍼졌고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혹은 더 이상 눈물이 흐를 자리가 남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말없이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고요한 집안에는 내 숨소리만이 끊기듯 흘러나왔다. 문 너머에서 민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라는 존재가 그 아이를 괴롭게 한다는 것. 한때 그 아이의 전부였던 내가 이제는 그 아이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움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탁자 모서리를 더듬으며 천천히 짐을 쌌다. 조용하고 아주 느리게 누군가 깰까봐가 아니라 내가 더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색이 바랜 헝겊 가방에 옷 몇 벌, 털목도리, 감기약 그리고 가족 사진첩을 접어넣었다.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단 한 장의 사진 4살 된 민재가 내 등에 엎여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나는 조심스레 안주머니에 넣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단지 더 이상 내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을 곳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나는 탁자 위에 적금 통장을 올려두었다. 수십 년간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 만든 통장. 그 속에 돈은 혹한의 밤에 주운 캔 하나, 약을 아끼기 위해 걸은 점심 한 끼, 아이에게 새 신발을 사주기 위해 내 신발을 사지 않았던 날들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여전히 정갈하고 또렷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별의 한 줄을 위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끝까지 집을 지키고 너를 기다리며 엄마라는 역할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만으로는 부족했나 봐.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너에게 수치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너에겐 너만의 인생이 있고 엄마는 이미 너를 위해 인생을 다 써버렸어.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게. 이 적금 통장은 엄마의 땀이 담긴 돈이야.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엄마를 찾지 마.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지는 게 더 편하다면 엄마는 기꺼이 손을 놓을게.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적금 통장 옆에 두었다. 방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끝났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내려놓음이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다. 가방을 들었다. 문을 나서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오랜 친구와 이별하듯 찬바람을 막기 위해 신문지를 붙였던 문틀을 만지고 아이의 첫 생일 케이크가 놓였던 식탁을 쓰다듬었다. 먼지로 흐릿해진 결혼사진 액자를 조용히 닦았다. 그 속엔 아직도 젊고 환하게 웃는 나와 그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는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조용히 제단 앞에 향을 피웠다. 흐릿한 연기가 떠오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나 이제 가요. 아이는 키워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마지막 포옹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에. 하지만 안 돼. 나는 가야만 한다. 여기 남으면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아이에게 수치의 이유가 될 뿐이니까. 나는 떠났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저 골목 어귀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안개 낀 길 위에 나는 발소리만이 따라올 뿐이었다. 나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곳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쉬며 버스 안은 적막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잠든 도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조용한 기억처럼 흘러갔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더 이상 당신은 누구 어머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양로원 앞에 멈췄고 나는 천천히 내렸다. 손엔 여전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내 앞엔 낡았지만 조용한 건물이 서 있었다. 비난도 시선도 원망도 없는 곳. 직원 한 사람이 나와 말했다.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고 나 역시 더 이상 누구가 아니어도 됐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복도 끝 창가에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닿지 않는 곳. 그게 더 나았다. 나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방은 작았고 벽은 낡은 노란색이었으며 서랍장은 벌어져 있었고 작은 책상엔 차 한 잔,
사진 한 장, 책 몇 권을 놓을 공간뿐이었다. 나는 목도리를 걸고 옷을 개어두고 약을 정리하고 가방을 넣었다. 내가 가져온 것들은 모두 오래되고 빛이 바랜 것들이었다. 마치 나 자신처럼 새 것은 없었다. 반짝임도 젊음도 남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일까? 아니, 그냥 인생 마지막을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엄마 때문에 창피해요.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왜 무료 도시락을 먹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가난하다고 비웃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약수레가 끽끽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가 되어 구름이 두껍게 깔렸고 뒷마당엔 잎이 모두 떨어진 장미 몇 그루가 서 있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손으로 나무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마치 정원의 돌덩이처럼 고요히 앉아 한 줄기 비나 바람을 기다리는 듯했다. 이곳에서의 첫 식사는 단출했다. 묽은 죽 한 그릇, 푹 익은 야채, 계란찜 한 조각. 나는 고개를 숙여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한 숟갈씩 떠먹었다. 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넘기기 쉬웠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집에서는 많은 날들이 라면 하나를 나눠 두 끼로 먹었으니까. 밤이 되자 나는 침대를 펴고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웠다. 불은 꺼졌고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며 울부짖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린 민재가 활짝 웃으며 헝클어진 머리와 통통한 볼을 자랑하던 모습. 나는 어둠 속에서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그 애는 한때 나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라 불렀다. 내가 장을 늦게 보고 오면 울며 나를 찾았고 친구에게 놀림을 받으면 내 품에 얼굴을 묻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짐처럼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사진 위를 조심스레 쓸었다. 미안해, 아들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서. 나는 사진을 서랍 위에 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밤은 끝이 없었다. 바람 소리, 내 숨소리, 그리고 가슴 속 균열처럼 갈라진 외로움이 귀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스스로 생강차를 끓였다. 이곳 차는 집에서 마시던 것보다 연하지만 손을 따뜻하게 해주기엔 충분했다. 나는 의자를 창가로 옮기고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듬성듬성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내 하얀 머리에 닿았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 테이블을 닦고 수건을 개었다.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시간을 버티는 방법이었다. 한 할머니는 말했다. 여긴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완전히 놓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느 오후 나는 정원을 산책했다. 한 할머니가 늘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며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민재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이곳에선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는다. 자식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는다. 가끔 한숨처럼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 애들은 요즘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 애가 나를 찾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정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어느 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열며 조용히 부르지 않을까? 엄마 하고 나는 곧 고개를 젓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곳에 있기 위해 왔다. 쉬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기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속삭일 뿐이다. 민재야, 엄마 괜찮아. 내가 엄마를 잊어도 엄마는 널 기억해. 오지 않아도 돼. 그냥 너만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늘 들리던 엄마의 기청 유리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아침마다 나지막이 들리던 기침 소리 모두 사라졌다. 민재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나 따뜻한 쌀죽 대신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싸늘했다. 어제 먹다 남긴 냄비는 그대로였고 행주도 여전히 의자에 걸려 말라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이 밀려들었다. 그는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여행 가방도 옷도 없었다. 엄마가 자주 들여다보던 가족 사진과 낡은 앨범도 사라졌다. 방 안은 텅 비었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적금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떨리는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작별 인사를 남기지 못해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민망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이 집을 지킬 힘도 없고 머무를 이유도 없어졌어. 이 통장은 엄마가 빈 캔을 주워 모으고 무료 도시락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야.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만 평안하게 살면 돼. 엄마는 지쳤어. 화나지 마.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고 편지를 꼭 쥔 손이 구겨졌다. 눈물은 모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달려갔다. 이웃에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엄마 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새벽에 가방 들고 나가는 걸 봤어. 말없이 눈이 빨갰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났지. 그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매달 보조금을 받던 곳.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전부 남기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더는 누가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이에요.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집은 아주 빨리 팔렸어요. 가격도 흥정 안 하시더군요. 평생 지켜왔지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만 놓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재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태양은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밤처럼 어두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집은 벽돌만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엄마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남긴 털목도리를 꼭 안았다. 감기약 냄새, 낡은 스웨터 냄새, 겨울 아침 부엌의 따뜻한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다. 그는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돈도 체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그는 차가운 집안, 구겨진 편지와 무거운 적금 통장 사이에 앉아 있었다. 어디서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만이 마치 마지막으로 남긴 엄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나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다. 밖에는 오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내려와 부드러운 빗줄기를 땅에 길게 들이운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가을 끝자락에 낙엽 몇 장을 살며시 흔든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른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가을의 마지막 숨결처럼 조용히 흘러간다. 매일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화분에 물을 주고 수건을 개고 차를 우리면서 해질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이곳에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사람도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다.
모두 각자의 불완전한 과거 속에 사는 이들이기에 묻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한밤중 나는 가끔 잠에서 깨어 민재가 어린 시절 맨발로 뛰며 외치던 목소리를 듣는다. 엄마, 내가 방울잠을 잡았어. 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선명하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공업뿐이다. 나는 안다. 민재는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금 이 순간 그는 빈집에서 내 목도리를, 내가 남긴 적금 통장을 꼭 끌어안고 있을지 모른다. 울고 있을지 혹은 분노하거나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더는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떠난 것은 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냥 나라는 짐을 덜어내고 그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해질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민재야, 엄마 여기에 있어. 멀리 가지 않았어. 엄마는 그냥 내가 이해할 시간을 더 주고 싶었어. 엄마는 널 사랑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더라도 엄마는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널 기다릴 거야. 진심으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3살 무렴 나의 품에서 환히 웃던 민재의 얼굴.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가슴 속으로 넣는다. 그곳이 가장 따뜻하니까. 언젠가 나는 더는 이 햇살을 기다릴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식어버린 차잔이 마르기도 전에 나 또한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민재가 돌아오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부끄러움이었던 그 존재가 사실은 그를 위해 끝까지 사랑했고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조용히 떠날 것이다. 원망도 후회도 없다. 단지 끝나지 않는 사랑만 있을 뿐이다.